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볼 곳은 이제 그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페이지가 25페이지인가요? 네.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네,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조문 읽어보기 전에 이제 먼저 확인할 거 그 각 조의 제목만 보겠습니다. 제목만. 그래서 213조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4조에는 하나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을 한 조문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모습에 따라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조문상으로는 214조에 두 개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13조가 제목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인데 점유물 반환 청구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도둑놈한테도 인정된다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인정되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용익물권자인 지상권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주어로 나오면 소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고, 다음에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주어가 되면 가령 지상권자는 소유자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주어가 누구로 되느냐, 요거를 봐주시라는 겁니다. 자, 밑에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배제 청구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판례에도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26페이지 양가로 1번 의의와 민법의 규정. 앞에서 본 대로 소유권에는 포괄적인 구제수단이 주어진다. 그 구제수단으로 대표적인 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물권 침해에 대한 핵심적인 구제수단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민법은 이를 소유권에 관하여 213조, 214조에서 정하고 이들 규정을 다른 물권에 준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준용이라는 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예, 조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숫자로만 해가지고 몇 조를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로를 보니까 다만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유치권을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놨죠.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유치권이란 물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준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말은 이제 의식만 한번 해두시고 유치권에 가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매우 유용하고 적용 범위가 넓은 중요한 제도로서 민법의 큰 영역인 물권 제도를 뒷받침하는 기둥의 하나가 됩니다. 양가로 2번 내용 읽어보기 전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애들이 방해의 모습에 따라서 구별을 한 겁니다. 이미 조문을 읽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반가로 1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기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를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한다. 반가로 2번 아까 조문에는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적어져 있었죠. 방해
배제 청구권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소유권을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를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방가로 3번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양가로 3번 특징과 요건.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요건의 단순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문장이 문장으로는 긴 것 같지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소유, 너는 점유. 나는 소유, 너는 방해. 나는 소유, 너는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 이런 식으로 요건이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 청구권은 물권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손쉬운 공격수단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소송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해야 될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는 소유, 너는 점유. 여러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면 그만큼 힘든 거고 이건 딱 두 개만 증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공격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 구조를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예로 하여 살펴본다. 방가로 1번 청구권자의 소유, 상대방의 점유.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앞으로 나는 소유, 너는 점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은 첫째, 그 청구권자가 소유자라는 것. 둘째, 상대방이 그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 둘 뿐이다. 아주 요건이 단순하다. 그 외에 상대방의 점유가 그의 과실에 의한 것일 필요도 없고, 여기는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가 무슨 손해를 입었을 것도 요건이 아니다. 가로는 참고하시고 바로 그 밑에 또 상대방이 그 점유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었어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에서 가끔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요건이 단순하다. 나는 소유, 너는 점유.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즉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같은 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버스에서 내리면서 핸드폰을 두고 내릴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소유, 버스회사는 점유. 버스회사 점유할 권리 없죠.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버스회사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요건이 아니다라는 거, 그 느낌으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는 다시 한번 우리 그 그림, 자, 갑소유의 토지가 있었는데 을이라는 친구가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를 하고 이렇게 병하고 매매를 하고 소유권 등기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인도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법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 그랬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이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갑에 대해서. 소유자 갑에 대해서 갑이 병한테 나는 소유, 너는 점유라고 해가지고 반환을 청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병이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선의로 그것을 제3자로부터 즉 을로부터 매수함으로써 점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는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방가로 2번 점유할 권리의 부존재. 한편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입증하고 증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주장, 증명하여 그 청구를 물리칠 수 있다. 예를 들면 1번 유효한 용익물권 또는 점유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소유자와의 사이에 그가 점유자에게 점유를 허락하여야 할 계약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에가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그런데 판례사안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매매 계약이라는 겁니다. 매매 계약. 자주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갑하고 을하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을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갑이 얘한테 인도를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갑이 소유자죠. 그랬을 때 갑이 지 임차인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즉 임차인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하고 을한테, 여기 판례사안입니다. 시험에 많이 나온 판례. 을한테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는 여전히 지금 갑한테 남아있는 거죠. 갑이 소유자죠. 그랬을 때 갑이 나는 소유, 너는 점유 해가지고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방금 여기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점유할 권리가 있다. 제 경험칙상 이 두 개가 지금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임대차로 이야기하면 임차인한테 반환 청구 못한다. 바로 답이 나오는데 매매 계약 해가지고 인도해줬다.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은요, 이 소유자인 갑은 이 계약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될 의무가 있겠습니까? 인도 의무가 있죠. 그 의무에 따라서 을한테 지금 인도해 준 겁니다.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매매도 똑같죠. 물건을 판 사람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채무도 있지만 뭐 해줄 채무도 있습니까? 인도해 줄 의무도 있는 거죠. 지 의무에 따라서 인도를 해준 겁니다. 인도를 해준 거. 그러니까 얘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죠.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갑은 을의 점유를 허락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허락해야 되는 사람. 그런데 이제 판례사안에서 자주 나오는 거 뭐냐면 판례사안에서는 을이 다시 병하고 매매하고 을이 병한테 인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지금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병 역시도 등기를 못 받은 거죠. 그랬더니 갑이 그래 나는 을하고는 내가 계약했지만 너하고는 안 했으니까 잘 됐다. 나는 소유 너는 점유 해가지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역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3번에 읽어보면 되는데 자 병이 갑한테 점유할 권리가 있냐 없냐는 병한테 점유를 넘겨준 요 을이 갑한테 점유할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시험에 한 5번 정도 나온 판례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인도가 되었다. 매도인이 아직 지한테 등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그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소유자와의 사이에 그가, 즉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점유를 허락하여야 할 계약관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인도 의무가 있는 계약관계.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임차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지 임대인에 대한 겁니다. 이건 채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한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임차인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그거는 그 자기 누굽니까? 임대인에 대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주인 바뀌면 쫓겨나는 거니까 여기를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에가 요 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병에 대한 설명. 현재의 점유자에게, 즉 병에게 점유를 허락한 사람, 즉 을이 소유자에 대하여 일이나 이의 권리나 점유관계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두시면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매매계약 이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0번에
부당이득 나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권리침해의 미리 말씀드릴 거. 지금 여기 10번에 부당이득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도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제도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음에 이제 1, 2월부터 강의가 시작되면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큼 자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알아둘 것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권리 침해의 일반적인 구제수단. 어떠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물권적 청구권 이외에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민법은 이 두 제도를, 즉 불법행위하고 부당이득 두 제도를 계약과 아울러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얘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가로회가 법정 채권, 계약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법에서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이런 채권이 인정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민법의 핵심적인 제도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양가로 2번 부당이득 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이 741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이익을 가져가고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부당이득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득 손실 구조. 이득 손실 구조. 그런데 우리 수험상 중요한 것은 제일 앞에 적어져 있었던 거.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그 밑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 방가로 1번. 민법의 규정.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을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춰지면 이 741조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채권이라고 합니다. 방가로 2번. 제일 핵심 단어가 이 단어다. 법률상 원인 없이.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유형마다 그 의미가 각기 다르므로 이를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 저자의 견해고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그냥 통일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작은 동물에 하면 1번에 급부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뒤에 넘어가시면 침해이득이라는 게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처럼 유형을 나누는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 표현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읽어보는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라는 건 거기 급부이득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라고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을한테 예를 들어서 목적물을 인도를 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매매 계약이 무효다. 우리가 무효의 일반적 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급부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요 급부가 이루어졌는데 그 계약이 여기서 중요한 거 무효뿐만이 아니라 무효 또는 취소 해제되었을 때 그래서 요 단어를 딱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급부한 사람
급부자 이 사람한테 반환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대표적인 게 물권 침해입니다. 물권 침해.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 위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그냥 건물을 지어버렸다.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침해이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이 단어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딱 이 단어가 나오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또 하나는 물권을 침해한 경우 이러한 것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1번 급부이득 반환 청구권.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나중에 취소나 해제가 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 경우에 그 계약상 급부의 원상회복은 부당이득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이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은 급부를 한 원인이 된 그 계약이 효력이 없음, 이게 무효를 이야기하죠. 또는 없게 되었음, 이게 뭘 이야기한다? 취소나 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 효력이 없게 되었다. 이게 취소나 해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밑에는 참고.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급부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것이 채무, 기타 일을 행할 만한 원인이 없이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원래의 급부자에게 되돌리는 겁니다. 원래의 급부자에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침해이득 나와 있습니다. 배타적으로 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정한 이익을 딴 놈이, 즉 제3자가 누린 경우, 가로, 즉 권리의 객관적 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익은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이익의 배타적 귀속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권리가 물권이죠. 그래서 제가 방금 물권 침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침해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경우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은 그 이익을 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가리킨다. 요컨대 침해이득 반환 청구권은 물권 기타 배타적 권리가 객관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그로 인한 이익을 그것이 원래 돌아가였어야 할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권리자에게. 자, 무슨 말인지 대충 감 잡으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라는 말은 여기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급부가 이루어졌는데 다음 하나는 물권이 침해됐다. 물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을 보시면 불법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750조에가 불법행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0조는 먼저 여기는 그림부터 그려보면 자, 일정한 행위가 있고요. 그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가 되고요. 또 이것만 가지고도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여기는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법성까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좀 이따 보면은 이처럼 행위가 있고 손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인정되는 책임을 뭐라고 하느냐? 결과 책임 또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함으로써 과실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손해배상은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1, 2월 수업 과정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딱 3개를 외우고 반복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알아둘 것. 원칙은 뭐다? 과실 책임이라는 거. 고의나 귀책 사유가, 이 말이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기속시킬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750조를 보시면 불법행위의 내용, 법에 그대로 적어져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에 763조를 보니까 준용 규정해가지고요. 몇 개의 조문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그러면 이 규정들이 뭐냐? 아래 적어져 있습니다.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1항 뭐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우리는 지금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규정들이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별 손해라는 것도 있는데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라는 것. 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을 한다. 그래서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자동차 접촉사고 났다. 치료비 돈으로 받는 것이지 그 친구가 뭐 어깨 주물러주고 마사지 하는 거 아니죠. 해주는 거 아니죠. 금전 배상이 원칙이라는 거. 다음이 우리 수험상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수험상. 자, 그래서 396조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실상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건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판례들 읽어보면 이제 이 참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참작이라는 거. 자, 그럼 일단 과실상계라는 거 개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을소유의 자동차가 박았습니다.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는데 많은 경우에 봐보면은요 100만 원 다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애한테도 잘못이 있었다. 뭐 어쩔 때는 쌍방과실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가해자고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피해자도 과실이 있더라. 그래서 A의 과실이 30%, 가해자의 과실이 70%. 그래가지고 퉁 쳐버리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그 제목 과실상계라고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0만 원만 수리비를 받는 거. 이거를 과실상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과실상계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쭉 읽고, 쭉 몇 개를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실상계만 따로. 자, 양가를 번 민법의 규정.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규정인 750조에 표현되어 있다. 즉, 다시 한번 그 조문이 적어져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방가로 1번 과실 책임의 단지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750조에 표현되어 있다. 그 이외에 제가 밑에다 그린 거 이것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있어야 된다. 그 이외에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 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실주의 또는 과실 책임을 채택하였음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동그라미 2번 제목 보니까 무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 그래서 거기 밑에 내용은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 있고 손해 발생했다. 이러기만 하면 책임지는 거. 이게 무과실 책임, 결과 책임이라고.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결과주의라고 하고, 그와 같이 하여 인정되는 배상 책임을 결과 책임 또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이다? 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그걸 딱 잡아두고 나중에 가가지고 무과실 책임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에 대하여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과 같이 그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 사유, 이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과실주의라고 하고, 그와 같이 하여 인정되는 배상 책임을 과실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표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 어떤 차이인지 느낌은 오시나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은 결과 책임. 결과 책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고의 과실의 의미. 고의란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주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느낌만 잡아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양가로 2번에서 우리 수험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위법성. 수험상으로는 위법성.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거는 좀 비유는 들기는 좀 그런데, 밤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골프채로 가려 강도의 머리를 쳤습니다. 강도 지금 기절시키려고 고의로 친 겁니다, 여러분. 고의로. 그런데 여러분 정당방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만약 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가 되게 되면 위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기절하고 피 질질 흘리고 쓰러져 있어도 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거. 무슨 말 아시겠나요?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느냐. 자, 우리 기본서에 100 뒤로 가셔가지고 법령집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기 기본서 뒷부분은 대부분 다 법령집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딱 한 부분만 앞에 기본서 내용 볼 거니까, 자, 109조를 가보십시오. 109조. 찾으셨나요? 이미 우리가 한번 읽었던 조문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봐오라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랬고 이 사안 자체는 필요가 없으니까 을은요 이 매매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착오가 을의 과실로 발생한 겁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면 이때는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적어져 있나요? 없다고 적어져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법에 지금
과실로 착오가 발생했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취소할 수 있다고 적어져 있나요? 없다고 적어져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적어졌습니다.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여러분, 어떨 때 취소하지 못한다고 그러냐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하지 못한다고 적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냥 과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처럼 과실할 때는 앞에가 어떤 단어가 중대한 과실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경과실.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게 중대한 과실이고 주의 의무를 그냥 결여한 것이 과실 또는 경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과실의 정도를 굳이 퍼센테이지라고 하고요. 자, 아예 0%, 그러면 이게 무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을 꼭 숫자로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과실의 정도가 90%가 넘어갔다. 이 파트가 여기가 중대한 과실, 줄여서 중과실입니다. 요 사이가 뭐냐?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게 뭐냐? 경과실 또는 과실입니다. 과실. 무슨 말 아셨죠? 지금 법에 적어져 있는 건 여기. 이 정도가 됐을 때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적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중대한 과실일 때 취소하지 못한다고 적어져 있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보십시오. 을이 지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을에 과실로 착오가 발생을 했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을이 이 매매계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을의 과실 때문에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갑이 을한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보십시오. 고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위법해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과실로 착오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취소한 거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습니까? 위법하지 않죠. 왜? 법이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아주 많이 나온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요 판례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취소하지 못하니까 경과실의 경우에는 또는 과실의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죠. 그러므로 이 친구가 취소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위법하다 안 하다. 위법하지 않다. 불법행위도 아니다. 따라서 얘한테는 과실이 있었고 얘한테는 손해 발생을 했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위법성 봅니다. 방가의 위법성. 고의 과실뿐만이 아니라 행위의 위법성이 아울러 요구된다. 여기서 위법성이라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그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음을 의미를 한다. 핵심 키워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경과실 있는 착오자, 이 사람의 취소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의 취소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허용이 된다. 허용이 되니까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의 지금 이게 위법하지 않은 게 바로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용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고. 방가로 3번. 인과관계. 나아가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른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양가로 2번. 일반법의 지위. 민법에서 정하는 불법의 이 규정은
여러 가지 다른 불법행위 책임 규정에 대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까 읽었지만 통상의 손해를 원칙으로 하고요. 다음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 그 사고 발생이나 손해의 발생 확대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나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앞에 페이지에서 아까 제목 봤던 거. 이거 퉁치는 거. 예, 과실상계. 그 용어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과실상계. 아까 396조 제목이가 적어져 있었죠. 그 앞페이지. 과실상계. 참작하는 거. 참작하는 거. 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사고 발생이나 손해의 발생 확대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나 그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 등은 각종의 불법행위 전부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여러분 판례 사안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자, 갑이 을한테 망아지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요 코로나 걸린 망아지를 팔아버린 겁니다. 이거를 가령 1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랬을 때 코로나 걸린 망아지니까 이 망아지는 이 100만 원의 값어치를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물건을 판 너가 물건이 돈값을 못하니까 맡아서 책임을 져라. 이런 걸 담보책임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자, 그럼 여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런 용어 우리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이 용어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다들 저기 페이지가 한 20페이지 정도 됐나요? 우리 자료. 예. 다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다 풀었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569조 제목이 거기 하단에 제목 나와 있죠, 조문. 찾으셨나요?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고 570조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의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그래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청구 못하고. 예, 이때 나왔던 게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 물건 판 사람이 물건이 돈값 못하니까 네가 알아서 맡아서 책임져라. 이거를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매매의 목적물에 지금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다 공부하니까 물건에 이렇게 하자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을이요,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을이 다른 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망아지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요, 그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달 후에 A라는 말이 죽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B라는 말이 죽었고요. 또 한 달 후에 C라는 말이 죽었고, 이렇게 해서 만약 2년에 걸쳐가지고 기존에 을이 가지고 있던 24마리의 말이 다 죽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한두 마리 죽을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죽어나간다면 동물병원은 가봤어야 된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근데도 병원조차를 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갑이 할 때 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액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여기도 을이라는 애가 지금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지만 A의 과실을 참작을 해가지고 깎아서 70만 원만 수리비 물어주면 되는 것 같은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실상계.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코로나 걸린 망아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고 발생 그 다음부터 사고 발생이나 손해의 발생 여기죠. 확대죠. 확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확대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나 그 법위를 정한다라는 거. 이런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 그리고 참고로 여기 코로나 걸린 망아지 요거는 우리 시험에 2번 나오면서 2번 다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추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을이 1억 원인데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갑이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소유권을 못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났습니다. 갑의 채무 불이행. 여러분이 한번 을이 되보십시오. 갑이 여러분한테 소유권을 지금 넘겨주지도 못할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매매로부터 구속당해야 된다.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법이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이런 상황 이해되시겠습니까? 얘가 소유권 넘겨주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걸 기다린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을이 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요 5천만 원 어떻습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채권자한테, 물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겁니다. 채권자한테 가령 과실이 있었다면 요 5천만 원을 깎을 수 있을까? 과실상계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왜 안 되는 거냐면 과실상계라는 것은 손해배상할 때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데 이 5천만 원을 주는 게요, 손해배상 해주는 건가요? 아니죠. 받은 거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지 이거는 지금 돈 물어주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실상계라는 게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그 OX 문제 어제 지난번치 문제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코로나 걸린 망아지를 팔았다. 이 사안은 지금 을이 갑한테 뭘 하고 있느냐? 담보 책임을 이유로 해가지고 담보 책임상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그때는 과실상계라는 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5천만 원 돌려주는 것은 원상회복을 위해서 돌려주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돈 물어주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느낌은 오시나요? 예. 그 경우에는 과실상계라는 게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된 겁니다만 타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이해를 잘 하시면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우리 빈출 판례가 있습니다. 빈출 판례.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같이 한꺼번에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1교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셨다가 그 밑에 이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